자, 법학개론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어려웠습니다. 양도 많았었고, 하지만 1강에서 많은 문제를 좀 다뤄봤었고요. 그중에서 적어도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2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학개론 중에서 법학 일반 쪽 자체가 상당히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2강에서 공부하는 법 1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같이 따라오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학 일반 중에 2강은 법 1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법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고 개괄적인 얘기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 1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출제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 중 법원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중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한문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이 근원 원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원 원자죠. 보통 법원 얘기할 때는 우리는 이런 말을 쓰기보다는 야, 너 지방법원 갔다 와, 고등법원 갔다 와, 대법원 갔다 와, 앞에 있는 뭐 지방, 고등, 대법원을 뺀다면, 대를 뺀다면 야, 법원에 갔다 왔니?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사실 결혼을 한 다음에 그 자체가 뭐 합의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에 갔다 와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행정법원을 갔다 와. 자, 이렇게 법원이라는 말 자체는 집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걸 집 원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요런 한자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이게 집 원자입니다. 그래서 병원 할 때도 보통 이렇게 병원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바로 근원 원자를 쓰고 있다는 점,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위가 아니라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저도 법학을 전공했는데 대학교 초학년 때 얘기하는 거죠. 이 법원이란 말 자체는 법학 일반에도 나오지만 민법에도 법원이 나오고요. 또 앞으로 공부할 형법에도 법원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행정법도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법원이 뭐지? 생각을 했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법의 인식 근거니 뭐 존재 형식이니 막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뭐야? 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좀 생각을 바꿔봅시다. 그러니까 법원이란 말은 굳이 생각한다면 이렇게 딱 정리하면 좋아요.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것, 다양한 법들 중에서, 그죠? 재판의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것, 요거를 법원이라고 얘기한다? 여전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본다면, 자, 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법.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강제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제력이 있다. 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법은 상당히 구속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근거가 되는 거는 뭐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력과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그 근거가 되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이게 좀 어렵다면은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냥 정리합시다. 법원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문법원으로서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뭐가 있니? 불문법원으로서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뭐가 있니? 이렇게 정리해야지만 됩니다.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만큼 법원이라는 말은 너무 막연한 말이다. 이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성문법원, 불문법원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점, 요거를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 대해서 먼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 먼저 넘겨보시고 시작을 해볼게요. 법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죠?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말한다. 자, 와닿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또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이것도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까 배웠죠? 뭐죠?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은 뭐가 있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고요. 굳이 얘기한다면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성문법은 문서로 제정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불문법은 문서라기보다는 어때요? 구두 형식이죠. 말로 이루어지는 전승된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꼭 문서가 아니라 반복된 행위 자체가 규범으로 정립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법은 문서,
불문법은 문서가 아닌 것 이렇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요거 나올 수 있는 거 위주로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체계만큼은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법원입니다. 자, 이 원자라고 하는 것 자체 다시 한문까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자는 이 법자를 쓰게 되고요. 자, 원은 뭐였었죠? 그죠? 근원 원자를 쓰는 거였죠. 근원 원자를 씁니다. 이 법원에서 병원과 같은 집을 쓰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법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그죠? 성문법원이 있죠. 성문법원이 있고요. 원자 빼겠습니다. 뭐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쪽에 뭐가 있는 거죠? 그죠? 불문법원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자, 성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 쓴다면 그죠? 이룰 성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문서 문자가 될 것이고 법자를 쓸 수 있겠죠. 즉 성문으로, 즉 문서로 만들어진 법을 성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쪽은 뭐죠? 불문법이니까 아니 불자를 쓰겠죠. 자, 문서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불문법이라고 해서 모두 문서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성문법 같으면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불문법, 성문법이 아닌 거를 불문법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문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본다면 헌법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헌법 들어보셨죠? 당연한 법이죠.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고요. 자,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자,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죠?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세 번째,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 건데,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교재하고 좀 우리 크로스해서 봐야 됩니다. 자, 먼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법률이 있고요. 명령이 있고요. 조례가 있고요. 규칙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학을 공부했을 때 이런 순서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뭔가 누군가 얘기할 때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법의 우열관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도 또 유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보통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위에 있는 법이 아래법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본다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는 말로서도 쓸 수 있다라는 점, 요거를 바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불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느냐? 자, 출제가 되는 거 위주로만 해봅시다. 불문법은요, 맨 처음에 자,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법이요. 두 번째는 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리. 다 해서 7개네요. 그죠? 성문법 5개, 불문법 2개. 자, 그리고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쪽에다 적죠. 판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있기는 판례법. 판례법은 판례인데 판례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재판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선고를 하거나 이런 걸 판례라고 얘기하죠. 야, 너 판례 한번 들춰봐. 이런 거. 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런 형식으로 얘기되는 거. 즉 법원, 그때 법원은 이 법원이 아니겠죠. 그죠? 그 고등법원이니 대법원이니 그 안에서 판사가 내리는 그 선고 이런 거를 판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도 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판례법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거 X를 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문법원으로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되죠. 대한민국은 판례법을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아닙니다. 일단 문제 하나 이렇게 건져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판례법을 자꾸 많이 얘기하죠. 그냥 영미법이라고 하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이 판례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원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영미법계 국가가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라고 얘기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법은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개수받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극일을 해야 되고 용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 자체가 한국이 일본의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 일본의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바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네덜란드라는 그
유럽 대륙에 있는 법들을 개수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의 법은 대륙법계의 성질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륙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판례법의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5가지 그리고 불문법으로서 관습법과 조리가 있다라고 하는 요 7가지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다음 중 법원성이 없는 것은 이렇게 크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률이란 뭘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성문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성문법 같은 경우는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규칙은 조례를 이길 수 없고 조례는 명령을 이길 수 없고 명령은 법률을 이길 수 없고 법률은 헌법을 이길 수 없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은 빼겠습니다. 특별법 우선까지만 적을게요. 자, 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법률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형법이라는 것은 법률에 해당하거든요. 형법. 예를 들어 형법입니다. 근데 형법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 폭처법이라는 게 있어요. 폭처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 중에서 폭행이라든지 상해와 관련된 범죄를 따로 다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법 같은 경우를 일반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폭처법과 같은 이런 법을 우리는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법은 누구라도라고가 되는 거죠. 누구라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거고요. 폭처법은 뭐죠? 폭력행위와 그런 강력한 그 폭행 사건과 같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모아가지고 특별하게 적용하겠다. 이런 걸 특별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2가지가 충돌할 경우에는 뭘 우선시한다? 그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 얘는 뭐예요? 같은 법률이에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률, 둘 다 법률일 때는 이쪽을 우선시하게 되겠다. 요거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우선의 원칙은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신법 우선. 신법 우선이라는 거는 옛날 법보다는 지금 법이 더 우선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도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법과 지금의 법이 충돌한다면 지금 만들어진 법을 우선시하겠다. 요 3가지 원칙을 바로 성문법에서의 3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먼저 규칙보다는 조례, 조례보다는 명령, 명령보다는 법률, 법률보다는 헌법이지. 이거 상위법 우선의 원칙. 두 번째, 법의 순위가 같아요. 법률이 똑같아요. 그럴 때는 뭐죠?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을 우선시한다. 마지막으로 자, 법은 똑같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인데 과거법보다는 지금법을 우선시한다.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3원칙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성문법은 모두 문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법의 우위도 따질 수 있고 특별법인지도 따질 수 있고 신법인지도 따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이쪽 불문법 같은 경우는 문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죠? 두 번째, 특별법이라는 게 없죠. 불문법은 그냥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도 무의미하고요. 마지막,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무의미해지죠. 그리고 이 3가지에 대한 것은 모두 성문법에 해당하는 것이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이죠. 자, 헌법은 뭐 굳이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죠. 최고의 법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맞죠? 최고의 법이죠. 누가 만들죠? 자, 얘는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 만듦.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이 만드는 게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맞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헌법 130조 이하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이 되려면 바로 국민투표, 투표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했을 경우에 헌법이 개정되게 됩니다. 물론 헌법 개정안 발의를 뭐 국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라든지 행정부에서 만들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드는 것 자체는 국민이 만든다라고 하는 점, 헌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죠. 자, 헌법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고요. 어떠한 특별법도 헌법을 이길 수 없죠. 그죠? 헌법 위반을 뭐라고 하죠?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헌이야 얘기할 때 헌법이 위반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률은 누가 만들까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만드는 걸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 국회.
국회를 다른 말로 입법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에서 만드는 거를 우리는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 법률 이런 형식으로 순서가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명령을 한번 잠깐 볼까요? 명령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한다면 얘는 행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행정부, 행정각부, 뭐 대통령을 위시한 뭐 국무총리, 행정부 이렇게 만드는 것을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건 누가 만드냐면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뭐 영업이라든지 어떤 의무 같은 경우를 규정하는 것을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은요, 나중에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 자,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누가 만드는 거죠? 그죠?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어디 소속이죠? 그죠? 대통령은 국가 원수기도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거를 시행령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드는 거를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법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법률이라고 할 때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어때요? 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거를 우리들은 모두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 만드는 것, 행정각부의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만드는 것, 그래서 대통령이 만드는 거를 시행령이라고 하고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이 만드는 거를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거 대통령이 만든 거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어떠어떠한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러면 이거 행정각부 장관이 만드는 거구나 또는 국무총리가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명령이고요. 다만 이제 요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요 명령을요 두 가지로 만들긴 해요.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기본 교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좀 어려운 내용은 맞습니다. 나중에 행정법 정리할 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말만 기억해 두세요. 법규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법규 명령. 그리고 이 법규 명령에 사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법규 명령에 대표적인 게 시행령, 적어놓읍시다. 시행령이 있고 그리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 법규 명령 말고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맞습니다. 자,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법규가 뭐였죠? 어떤 강제력을 가져오는 것을 법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걸 법규라고 합니다. 즉 명령인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얘랑 반대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 안에서의 질서나 규율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즉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 이 행정규칙은 법원성이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되기는 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법원성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법이라고 하는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근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행정규칙은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굳이 카테고리를 만든다면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행정규칙은 얘랑 좀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요것 때문에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행정규칙은 명령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의 행정규칙은 다른 거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기억합시다. 다시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의 성문법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으로 만들어져요.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이고 국민이 만들고요. 그리고 법률은 누가 만들죠? 그죠? 국회가 만드는 거죠. 그 아래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명령은 크게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이 중에서 법규 명령이 진짜 명령의 모습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조례는 누가 만드느냐? 자, 조례 갑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해요. 지방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를 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를. 그럼 서울시 의회가 만드는 거를
조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부산광역시 의회가 만드는 것도 조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규칙은 뭐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를 보통은 규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를 뭐 서울시 의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의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서울시에서 만드는 거죠. 또는 강남구청에서 만드는 거죠. 청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규칙, 조례, 명령, 법률, 헌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형식으로 성문법의 우열관계가 논해지게 되고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마지막으로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정되는 거죠. 자, 순서를 좀 본다면 자, 법률이니까 국회가 먼저 앞서고 행정부가 나오고 다시 얘도 국회죠. 지방국회니까 얘는 지방행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사법부는요. 사법부가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렵겠죠. 물론 사법부도 그 내부에서 뭐가 가능하죠? 행정규칙은 가능할 겁니다. 그죠? 내부 안에서의 질서와 규율을 위한 거니까. 하지만 법을 만드는 것은 원칙은 국회지만 예외적으로 행정부도 만들 수 있구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죠. 지방자치 제도에서도 원칙은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누가 만들 수도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만들 수 있구나. 이렇게 5가지 기억하면 됩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오른쪽 가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불문법에 대한 얘기 빨리 해드릴게요. 불문법입니다. 불문법은요.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아까 우리 1강 때 기억나십니까? 법과 관습할 때 제가 도덕과 관습을 구분했었죠. 그죠? 자, 도덕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도덕은 마땅히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의 바탕을 둔 그죠? 어떤 그 보편적인 상식, 사회 상규 이런 걸 얘기한다면 관습법은 뭐예요? 관습은 뭐였죠? 그죠? 오랜 기간 동안에 거듭된 관행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관습이 관습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거듭된 관행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관습이었죠, 관습. 여기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지 법이 됩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법적인 확신이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갔을 때, 이 2가지가 같이 합쳐졌을 때 오랜 기간 동안에 거듭된 관행에다가 법적인 확신, 확인이 아니라 네. 자, 정확하게 적죠. 법적인 확신, 이걸 법적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런 것까지 2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관습법이라는 이름으로써 법원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관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법으로서의 힘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비난이었던 거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해? 그죠? 우리 동네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그렇게 하냐? 얘도 윤리적인 비난을 합니다. 물론 도덕적 비난과 좀 다르지만 하지만 관습법이 될 때는 뭐라는 거죠? 강제될 수 있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그 근원을 얘기할 때 법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관습법은 관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뭐까지? 그죠? 법적 확신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조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도덕과 가깝다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과 도덕으로 구분이 됐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도덕, 이 도덕은 일반적인 도덕보다는 좀 뭐죠? 그죠? 어떤 공통의 관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제가 그 조리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설명드린다면은 일반적인 사회관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사회관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뭐 보편적인 상식, 뭐 상식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법원으로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다만 조리는 간혹 도덕과 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둘을 좀 형평성 있게 좀 융통성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습법과 조리라고 하는 것은 불문법이다. 알겠죠? 기억해 두시고 성문법과 다르다. 일단 이렇게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관습법은 뭐예요? 어떤 가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관행에 불과하다. 오랜 기간 동안 그래 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관습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지역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마을에 가보면 그 마을에서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이 인사하면 돈을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매년 돈을 줬어요. 매년 500원씩 줍니다. 많이 주진 않습니다. 그럼 그건 뭐죠?
오랜 기간 동안 거듭된 관행이 생긴 거죠. 이걸 관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오랜 기간 동안 그래 왔다면 그 자체를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니? 이거를 관습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법적 확신까지, 에이 반드시 그렇게 했어야지, 그거 안 하면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까지 가져온다면 관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조리는 뭘까요? 조리는 야, 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 아니니? 이런 게 조리죠. 그죠? 그래서 조리라고 하는 거는 도덕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요. 다만 도덕은 법은 아니지만 조리는 뭐가 될 수 있죠? 법원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대한민국은 판례법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있어서 과거의 판례가 법의 효력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다만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큼은 그 판례법이 인정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안 된다라고만 기억하세요. 법원조직법 8조에 따르면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구속을 시키긴 해요. 그 사건에 한해서는. 근데 그거는 법원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법은 없다. 여기서 그냥 딱 끝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불문법 2개, 성문법 5개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 구분해서 시작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도록 하죠. 자, 표를 간단하게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성문법과 불문법의 비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설명 한번 드려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이 한번 대비시켜서 본다면 성문법은 상당히 명확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법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성문이란 말이 그거 아닙니까? 자, 성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불문법은 어떻습니까? 그죠? 얘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체계 한번 볼까요? 그죠? 얘는 체계적이죠. 어떤 점에서 통일적입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근데 마찬가지로 불문법은 통일이 어렵습니다. 그냥 조리,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관습법.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요 말도 좀 구분해야 되겠죠. 조리란 말하고 그리고 조례란 말 자체가 상당히 속이기 되게 좋겠죠. 그죠? 이런 거 출제 많이 되겠습니다. 자, 법적 안정성. 자, 법적 안정성은 뭐예요? 안정적으로 국민이 법 앞에서 좀 안심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아무래도 성문법이 더 확실하겠죠. 법이 있음에 그 법을 존중하게 되고 법을 신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불문법은 어떻죠? 어렵습니다. 법적 안정성이 만들어지기 어렵고요. 그리고 운영할 때 얘는 고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법은 픽스되어 있는 거죠. 법의 딱 규정에 맞춰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재판을 받는 거니까 따라서 굉장히 고정적이라고 본다면, 자, 불문법은 신축적이죠. 그죠? 불문법은 그 범주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가 조리야, 어디까지가 관습이지 자체가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신축적이라고 보고요. 자, 법과 사회의 거리가 좀 멀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 말은 좀 이해를 해봅시다. 법은 언제나 추상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대를 고려해서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항상 시대와의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회는 변하지만 법은 그 변함을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불문법은 어떻죠? 가깝죠? 왜냐하면 그 지역의 관습을 관습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조리라고 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한 사회상규를 그저 바로 불문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법과 사회의 거리가 멀고 가깝기도 한 겁니다. 외우기보다는 좀 이해하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적응이 어렵죠. 불문법은. 그죠? 얘는 왜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적응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요. 얘는 뭐죠? 가깝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불문법은 우리의 원리, 통제 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역 보겠습니다. 얘는 대륙법계 국가. 자, 대륙법계 국가 같은 경우는 보통 대표적인 것이 독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죠. 한국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영미법계 국가는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국,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미국이죠. 그죠? 영미법계 국가. 이렇게 둘이 있는데 보통 대륙법계 국가의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 성문법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대륙법계 국가의 특징이, 그리고 영미법계 국가의 특징은 불문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문법계 국가는 판례를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죠. 자,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장점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문법의 장점입니다. 지금 우리 어디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죠? 법원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가지가 있구나. 여기 공부하고 있다는 거. 주소 잃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일단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점, 그죠? 법을 통일하기 쉽고 정비하기 쉽다.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쉽다. 내용이 명확하다. 따라서 국민이 예측 가능성이 있다. 이 법적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겠죠. 자, 반대로 불문법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현실에 잘 적용되어 있다. 융통적이기도 하다.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런 부분이 있죠. 다만 얘는 그 뭐가 문제가 되죠? 법적 안정성을 좀 해할 수 있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겠고요. 단점 볼까요? 법이 고착화 현상을 가져온다. 즉 사회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 아까 앞에 누가 뭐라 그랬죠? 아까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죠? 악법도 법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물론 뭐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양한 학설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법적 안정성을 너무나 많이 추구하게 되면 그것도 뭐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법의 고착화를 통해서 사회 현실과의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반대로 자, 불문법의 단점은 뭘까요?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법의 내용을 객관화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적 변동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게 문제가 되죠. 이 부분 법적 안정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둘을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그러면 법원의 내용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빨리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문법입니다. 자,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그죠? 헌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률, 명령, 조례, 조약, 여러 복잡하게 나오죠. 근데 지금 그냥 이대로 기억하세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다만 이제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은 우리나라와 나라끼리에서의 뭐 약속 이런 걸 조약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나라와 국제기구끼리에서의 약속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요. 이런 등등등 이런 걸 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약은요. 보통 법률이나 명령의 힘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까지. 어쨌거나 어디 아래에 있는 겁니까? 헌법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헌법입니다. 헌법은 그죠? 국가의 조직 및 작용, 상권분립이라고 얘기하죠. 상권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가 되는 거. 아까 제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그리고 기본권에 대해서 모두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근본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최고의 법입니다. 국민이 만드는 거고요. 됐고요. 두 번째 이제 봅니다. 자, 두 번째 법률입니다. 자,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가 볼까요? 입법기관인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죠?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국회에서. 이런 것을 성문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조약 얘기했던 거 있죠.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돼 있지만 법률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법률 또는 명령과 동일한 힘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구나. 요 정도의 힘을 가지는 거구나. 자, 법률이 조약이 아니고 명령이 조약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비준 공포된 조약, 즉 나라끼리의 문제, 이런 약속 같은 경우는 법률의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명령의 힘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명령 한번 잠깐 볼까요? 명령입니다. 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되는 성문법으로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시행령이 있고 총리령, 구령이라고 하는 시행규칙이 있다. 아까 제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나 긴급명령은 명령이긴 하지만 법률의 힘을 갖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긴 하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우리 교재 쪽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에다가 요거를 다른 말로 법률을 대위하는 명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말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명령은 뭐냐면 원래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니까. 근데 요 법률 대의 명령은 명령이긴 하지만 법률의 대신해서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법률 대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그냥 기억만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 이 규칙에 대한 얘기인데 요 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 법학개론 모든 교재들이 명령 다음에 요 규칙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규칙은 사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규칙. 그렇죠? 요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규칙은 이겁니다. 행정규칙.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규칙도 예외적으로 법원성을 인정해 줄 수 있게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어쨌거나 인정은 되는 거죠. 예외적으로 인정되니까. 자, 얘는 예외적으로도 인정이 안 되거든요.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입니다.
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자, 이때는 뭐죠? 그죠? 지방자치의 입법권엔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죠. 이 조례는 누가 만든다고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이고요. 규칙은 누가 만든다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요 PPT 내용대로 간다면 헌법, 법률, 그리고 조약이 잠깐 나왔었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명령, 그 다음에 규칙이 한번 나왔었죠. 그 규칙은 얘를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례까지 언급이 된 거죠. 근데 요거보다는 요 형식으로 기억해 두시고, 다만 요쪽 행정규칙 얘기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구나. 요 규칙과 요 규칙은 다른 거구나. 자,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이상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성문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불문법 얘기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불문법입니다. 자, 불문법 아까 장단점이 있었지만 불문법은 영미법계 국가에서 강조하는 거였죠. 특히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불문법계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불문법은 문자로 표현된 제정법이 아닌, 그러니까 문자가 아닌 거죠. 불자 앞에가 아니 불자 쓴다고 했었잖아요. 불문법이 이거기 때문에 문자로 제정된 것이 아닌 법으로서 실제상 관행으로 존재하는 법원을 말한다. 성문법만을 법원으로 인정하는 법의 적용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은 성문법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불문법원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죠. 불문법의 법원성. 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습법과 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관습법과 조리가 있다. 됐습니다. 자, 이제 관습법부터 시작해 봅니다. 관습법입니다. 자, 관습법은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 오랜 기간 동안에 거듭된 관행이죠. 이거죠. 그죠? 자, 반복적으로 행하여 온 관행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그죠? 법적인 확신까지 가졌을 경우에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법에서 간단하게 언급할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있죠. 자, 관습법의 중요한 관습법은 뭐죠? 얘는 법원이 되는 거죠. 법원성을 법원의 성격을 인정하는 거고요. 사실인 관습은 어떻습니까?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관습법 같은 경우는 거듭된 관행이 있고요. 이 관행에 당연히 법적 확신이 생겨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인 관습은 뭐냐? 얘는 그냥 거듭된 관행만 있을 경우에, 즉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거듭된 관행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얘기하죠. 둘의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관습법이 되려면 최소한 관행뿐만 아니라 확신까지 필요해. 법적인 확신. 이거는 누구나 지켜야 되지 않겠어? 그거 안 지키면 좀 혼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관습법이라고 한다면 사실인 관습은 뭐죠? 야,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 근데 안 지켰어요. 그러면 안 지켰다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사실인 관습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둘을 구분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얘기죠. 관습법은 사회생활 가운데 단순한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사실인 관습과는 구분된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관습법은 법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구나. 법원성이 인정이 되는 거구나.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관습이긴 한데 그것의 법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구분하시고 민법에서 이 부분 자체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관습법이고요. 자, 그럼 관습법 이후에 이제 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조리입니다. 자, 조리라고 하는 것 자체 제가 이쪽에 적은 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조리죠. 조리는 사회관념이나 상식에 부합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좀 도덕과 비슷하다고 느끼면 괜찮습니다. 다만 도덕은 법원은 아닌 거죠. 조리는 법원성이 있다는 점, 그거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그 성격이나 내용은 비슷하다라는 거 기억하고 들어갑니다. 조리.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로서 경험칙이나 사회관념, 정의, 형평, 이성, 사회적 타당성 등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조리는 법의 응결 시 최후의 법원으로서 기능하게 되죠. 그래서 법이 응결됐을 경우에 이 부분 자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민법 볼까요?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중에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죠. 자, 민법 조문 별표해 놓으시고요. 민법은 뭐예요? 일단 법률, 이 법률이 뭐죠? 성문법이죠.
성문법을 먼저 우선하고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조리까지 가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재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법의 경우에는 그죠? 이 조리의 법원성이 부정되죠. 근데 요거만 부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형법은요. 나중에 우리 형법에서 공부할 텐데 형법은 죄형법정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이 죄형법정주의는 성문법주의를 취해요. 형법은 반드시 성문화된 법만이 형법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형법에는 뭐는 빠지는 거죠? 관습법은 빠집니다. 관습법에 의한 처벌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조리에 의한 처벌도 안 되는 겁니다. 형법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성문법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형법이 아닌 민사관계와 관련된 것 자체는 관습법과 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응용될 수 있구나까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조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가서 판례에 대한 얘기죠. 자, 판례 뭐라고 그랬죠? 대한민국은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한다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럼 판례가 뭔지에 대한 정의만 한번 보고 내용 얘기해 보겠습니다. 판례란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형성된 규범을 가리킵니다. 법원의 재판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뭐다?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별표해 놓으시고 무조건 의심하지 마세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점수를 올리는 거에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됐고요. 조금 더 관습법에 대한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관습법입니다. 자,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관습법, 조례 중에 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관습법은 오랜 기간 동안 거듭된 관행이 있는 것이고요. 그 관행에 대해서 법적 확신에 이를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법의 발달과 함께 그 역할과 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성문법이 점점 많아진다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문법이기 때문에 관습법이 많은 나라일수록 법적 안정성은 좀 무너지겠죠. 그죠? 성문적인 법을 통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죠? 법의 목적이기 때문에 관습법을 많이 인정할수록 그만큼 자유롭긴 하겠지만 법적인 안정성은 무너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관습법입니다. 자, 두 번째.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두 가지입니다. 관행이 계속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건 하나가 더 있는데 이런 관행이 계속되고 법적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 관행 자체가 헌법에 어긋날 정도의 아주 안 좋은 관행이라고 한다면 자, 그런 거는 뭐죠? 관습법일 수 없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서는요. 아이들을 때리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이거 되게 안 좋은 관습입니다. 아이들을 무지막지하게 때려요. 미성년자 아이들은 맨날 체벌을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을 사람들은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얘기가 된 거죠.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거듭된 관행을 그 마을 사람들은 법적 확신을 가지고서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이건 도덕은 아니죠. 왜냐하면 때리는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된 관행에 불과한 것이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요 자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얘가 관습법이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없으면 사실인 관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관습법이냐? 근데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다면 관습법이 맞아 보이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있죠? 이런 관행이 뭐죠? 헌법에 저촉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자, 인간의 자유의 영역이죠. 그죠? 누구라도 자신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이도 인격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무조건 때린다? 이것은 뭐예요? 세 번째가 무너지기 때문에 물론 관습법이 가지고 있는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에는 부합하지만 헌법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한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세요. 관습법은 오랜 기간 동안의 거듭된 관행, 법적인 확신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 요건이 뭐죠? 헌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사실인 관습과 관습에 대한 비교가 있는데 요거 지금 얘기한 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우리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놓은 거니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둘의 차이가 뭐죠? 그래서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인 것이고요. 다만 이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이고 얘는 뭐예요? 그죠? 얘는 거듭된 관행까지만 있는 거죠. 하지만 뭐가 없는 거죠? 법적 확신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효력 같은 경우도 차이가 생기죠. 자, 관습법 같은 경우에 효력은 뭐예요? 그죠? 규범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법규범입니다. 이걸 이제 법원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법원성이 있다. 그죠? 하지만 얘는 뭐죠? 법원성이 없죠. 그죠? 얘는 단순한 관행에 그치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쪽은 요거부터 봅시다. 당사자가 주장이나 입증이 기다림이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게 되는 특징이 있죠. 얘는 법원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얘는 뭐죠? 당사자가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일단 법원성이 있다, 없다. 따라서 얘는 직권으로서 직권이 뭐예요? 누군가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이 직접적으로 이거 관습법이잖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쪽은 뭐죠? 당사자가 뭐죠?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자를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실인 관습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주장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여기까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조금 어려운 내용들은 맞지만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관습법은요. 자, 관습법은 언제? 그죠? 관습법은 거듭된 관행과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관습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성립하느냐? 당연히 법적 확신을 가졌을 때 생기겠죠.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입니다. 바로 구성원 다수가 그 관습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확신을 가진 때로 그때로 소급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왜 이 말이 나오는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왜 요 말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다 정리해 봅시다. 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다시 해볼게요. 자, 오랜 기간 동안 거듭된 관행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관행에 대해서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야지만 관습법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일로 와보겠습니다. 바로 불문법원 중에서 첫 번째 불문법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시요. 오랜 기간 동안 거듭된 관행과 법적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아니 관습법이 관습법인지 사실인 관습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를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법원에 가서 법원에다가 문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문의한다는 말을 우리 소송을 건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건 관습법 위반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 너 그거 관습법 맞아. 관습법 맞아. 즉 법원성이 인정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러면 법원에서 얘기한 날이 만약에 2020년 12월 25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법원에서 그래 너 관습법 맞아. 이렇게 얘기한 2020년 12월 25일 날 관습법이 성립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언제로 소급한다? 이때로 소급한다는 거죠. 바로 이 법적 확신이 있던 시기로 그 과거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바로 우리는 확신을 가진 대로 소급한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논리지만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 이 정도 맞히게 되면은 뭐 고득점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법학계로는 고득점을 하기보다는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죠? 법원은 관습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관습이 맞아라고 확인해 줌으로 인해서 과거로 이걸 소급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는 것이지 관습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관습법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열관계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이쪽으로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대한민국은 성문법계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법이 우선되고요. 자, 불문법은 뭐죠? 보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민법에 뭐라고 돼 있었죠? 성문법에 따르고 민법에 따르고 민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불문법은 특히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성문법에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죠? 보충적인 효력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봅시다. 자, 2번 얘기입니다. 성문법과의 우열관계, 보충적 효력. 자, 성문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에 관해서 자, 이 관습법도 마찬가지고 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얘네들은 모두 그죠? 판례는 관습법의 제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효력이죠. 효력이 보충적인 거예요. 성문법을 보충해주는 그죠? 그런 효력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근데 아까 형법은 뭐라 그랬죠?
형법은 관습법에 대한 효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에 따르면 형벌법규 법률주의에 따라서 관습형법을 아예 금지하고 있으므로 얘는 모두 없다. 보충적 효력조차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상법만 잠깐 한번 발표해 놓겠습니다. 상법입니다. 자, 우리 상법에 따르면 상관습법이 민법보다 우선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는 거죠? 상법 발표해 놓으시고요. 이때만큼은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한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럼 다시요. 정리합시다. 일반적으로 성문법이 중시되고요. 그 다음에 불문법이 있습니다. 불문법의 대표적인 것 자체가 뭐가 있었죠? 그죠? 관습법이 있었고 조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네들은 성문법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그죠? 이 둘의 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불문법의 성격은 보충적인 힘이지 대등한 힘은 아니에요. 서로 간에 맞짱 뜰 만한 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런데 다만 자, 요 관습법 중에서 요게 하나 있는 겁니다. 발표해 놓으시고요. 상법에 있어서만큼은 상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상법을 최우선의 법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상관습법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상관습법.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 앞선다? 민법보다 앞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법엔 또 뭐가 있었죠? 민법에 따르고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조리에 따르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상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법은 관습법이 누구를 이겨요? 민법을 이기죠. 그럼 얘는 보충적인 효력이 아니라 뭐죠? 그죠? 바로 변경적, 대등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상법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래요. 상법은 바로 민사관계의 대표적인 법이라고 얘기가 되고요. 민사관계는 보통 자유의 원칙이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법에서만 변경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보충적 효력 자체가 원칙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법원에 대한 얘기 다였습니다. 자, 어려웠습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존재, 형식, 인식 근원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바로 뭐예요? 그죠? 강력한 규범으로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지? 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지 생각하시고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습니다. 성문법원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다만 여기서 명령에는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이라는 두 가지가 있더라. 그 다음에 불문법원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관습법과 조리가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시고 불문법원은 성문법원을 대체하는 힘이 있는 건 아니고 보충적인 열후적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좀 후방에 있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열후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법에 있어서만큼은 상관습법이 민법을 이기는 대등한 효력 또는 변경적 효력까지도 인정될 수 있더라. 여기까지가 법원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법원,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표에 그려드렸던 거, 만들었던 걸 먼저 정리하시고 찬찬히 읽어보시고 문제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원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법의 구조와 체계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